자, 경제연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어제도 잠시 짚어봤었는데 먼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렸다는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AAA에서 AA 플러스로 이제 강등한 건데 네. 사실 3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그 네. 디폴트 위기 당시에 김 교수님께서도 이제 얘기하셨었죠. 피치가 네.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아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네.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로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2011년에도 오바마 정권 때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야당과 여당이 다툴 때 그때 좀 불안한 감이 많이 고조됐었고 그랬었죠. 불확실성이 고조되다 보니까 실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뒤흔들렸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에 성공을 했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S&P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었고요. 예. S&P뿐만 아니라 무디스나 피치사 3대 국가 신용 등급 평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피치사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명확하게 이렇게 협상의 타결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구조가 예.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미국 경제를 놓고 구조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한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도 예. 그럼 미국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많이 한다는 것. 그럼 그것이 또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불안 요인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평가를 해서 피치사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12년 전처럼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그때 당시에 네. 블랙먼데이도 와서 굉장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빠졌었는데 네. 시장 반응부터 좀 짚어보죠. 어땠습니까? 네, 시장 반응은 예. 당시 2011년으로 돌아가 보면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을 때 주가가 15% 가까이 빠졌었어요. 그랬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 0.98%,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그렇게 크게 많이 작용되진 않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꽤 있겠습니다. 내리긴 했지만 네. 너무 크지 않았다. 그때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비교하면. 된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덜 준 것이냐 이것을 좀 진단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011년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기 때문에 재정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에서 당시 실업률이 9%였습니다. 그랬군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런 초긴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 시장이 안정적으로 공고하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의 상황과 미국의 어떤 펀더멘탈에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 그때 그런 것을 경험했었고 신용 등급이 강등됐었는데 이 자본 시장에는 큰 문제가 있었지만 예. 실제 실물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준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당하는 이런 그러니까 매를 한 번 맞아봤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매는 뭐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다 하면서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고조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시장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제한적으로 작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가랑비 옷 젖듯이 네. 이게 뭐 뉴스가 터진 날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진다면 조금씩 계속 빠지게 되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제가 한 3달 전쯤에 네. 구축 효과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효과. 구축 효과 뭐냐면 미국이 어쨌거나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미국 국채의 규모를 960억 달러로 산정했었는데 예. 이번에 그거마저 상향하겠다. 1,030억 달러를 발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우리 레고랜드 사태 때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하듯이 한국도 예를 들어서 국공채를 많이 발행하면 상대적으로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되죠. 그리고 회사채를 살 이유가 없어요. 싼 국채를 살 이유가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많이 늘리다 보면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 민간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더 많이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민간 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다. 이걸 바로 구축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미국 경제를 좀 어지럽히는 회복에 좀 걸림돌을
주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그 학습 효과 같은 거 얘기하셨고 네. 펀더멘털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는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사실 네. 미국의 가치가 떨어진 건데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그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이 지표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할 겁니다. 네. 근데 유독 달러라는 이 통화는 다른 나라 통화랑 달리 안전자산이라는 예.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불안감이 더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위험 회피 심리. 자산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달러가 나타난 것도 한 가지가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 환율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가 또 금리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이렇게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한 가지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예. ADP 신규 고용 창출. 이 신규 고용이 또 강세장을 보여줬어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원유 재고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982년 이후로 이렇게 원유 재고가 감소된 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도 탄탄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아직도 탄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채 금리는 반응해서 또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마중물 역할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좀 다시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학습 효과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겠어요. 아무리 생물이지만 네. 예측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쉽지 상황이 않은 아닌가 변수입니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비자 물가를 좀 얘기해 볼 텐데 상승률이 2달 연속 2%를 유지했습니다만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내렸다는 거야. 이게 뭐 옛날보다 지난해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내리긴 했는데도 네. 이거 아직도 높은 것 같고 네.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떤 이유가 가장 큰 걸까요? 자, 일단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달에 발표된 것도 2.7%로 떨어졌고 그렇죠. 또 이번 달에 2.3%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추이도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 자체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기조적으로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생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표가 발표된 겁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게 체감이 안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지 물가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무슨 말이냐? 작년에도 물건의 가격이 5% 가까이 올랐는데 거기서 2.3%나 물가가 추가적으로 오른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물가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예.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건의 가격 자체는 여전히 너무나 비싸게 느껴지실 만큼 부담될 만큼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예. 또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가 주로 식료품 물가예요. 그렇잖아요. 상추 가격, 먹거리들. 배추 가격, 먹거리 물가예요. 식탁 물가예요. 이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지표는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가혹하기만 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먹거리 수요가 늘어나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또 네.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그 일환으로 유통업계 업무 협조 요청도 했고 네. 이런 효과에 대한 효과는 어떨까에 대한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네. 있다면 네. 함께 짚어주시죠. 지금의 물가 문제를 좀 생각해 본다면 예.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물가 안정의 필요가 사실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은 2%에 부합하게 나름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의 물가 문제는 체감 물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엔겔 지수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비 지출액 전체액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식료품 물가가 치솟으면 고소득층은 느끼지도 못합니다. 체감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그 식료품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물가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되겠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판 마련 혹은 뭐 식료품 바우처 이런 것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혹하게 식료품 물가가 치솟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삶의 질이 좀 꺾이지 않도록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심도 높은 배려 이런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코로나로 한참 위기를 겪다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던 음식점도 주점업 소비가 1년 반여 만에 또다시 또 이게 감소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인데 네. 일단 외식 물가 많은 물가가 올랐고 외식 물가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겠지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식료품 가격, 그러니까 식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식자재 가격 말고 그걸 가지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 비용이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가격은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식자재도 올랐습니다. 닭고기 가격도 올랐고 파, 양파, 배추, 상추 다 올랐습니다. 근데 전기세도 오르죠. 가스요금도 오르죠. 또 소위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같이 오르죠. 맞아요. 모두 다 오르니까 당연히 이런 메뉴판 가격은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너무 덥습니다. 이 네. 불볕더위 때문에 뭐 다음 주 전력 수요가 최고조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장바구니 물가도 좀 참 어렵게 되는데 네. 공공요금 부담도 좀 전가될 수 있겠고 여름철 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것 뭐 날씨가 일단 뭐 좀 꺾여야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량 자체가 역대급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로 온도에 비례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전기 요금이 많이 드는 것은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전기세도 올랐는데 전기 요금도 올랐는데 전기 사용량마저 올라가니까 그 전기세에 대한 부담은 곱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예. 지금 8월 달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8월 달의 성격이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었던 폭우라든가 이 계절적으로 식료품 공급량이 부족했잖아요. 그것에 따른 이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바로 반영되는 그 구간이 8월입니다. 예, 가장 여전히 피크인 거죠, 그때가. 그렇죠. 피크입니다. 더군다나 이 8월이 끝나면 뭐가 찾아올까요? 추석이 찾아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석 성수품 준비를 비롯해서 식료품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가격은 치솟고요. 그리고 여름철이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전기세는 이미 올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 부담이 가장 집중되는 구간이 8월이지 않나. 또 계절적으로도 우리 심리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습하니까 짜증도 많이 나는데 이런 물가 부담이라든가 고금리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가는 더 가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자 해소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도 지금 올해 올리려고 하는 거 예상분 다 올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추가적인 전기세 요금 인상도 거의 예고되어 있다시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2년 한 해는 그래도 전기세 요금 인상을 뒤로 미루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 예.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예. 전기세 요금이 인상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올해 들어서 네. 6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부의 어떤 뭐 여러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던, 완화했던 이런 것들의 효과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부동산 매매 가격조차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제도적인 그런 영향도 부동산 매매 가격이라든가 청약 열기라든가 수요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도 나머지 변수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 나머지 변수 중에 지배적인 것이 바로 수요입니다. 뭐냐면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이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이 한국은행의 발표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의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그 CSI, 이 CSI는 저의 전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전망이라고 해석하시면 예. 좋겠는데 국민이 대부분 지금 집값보다 그러니까 23년 8월 집값보다 24년 8월 집값이 더 높을 거야라고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높아질 거라고 전망하시니까 주택 구매 의사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예. 집값이 이제 다시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인데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집 마련 시점을 고민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작용하면서 또 매수세로 작용을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우상향하는 흐름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급등하는 모습 이게 다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